안녕하세요. 80 лет, через 80 лет на поезде памяти я совершил круиз вместе с творческой интеллигенцией Кореи, и мы прошли весь этот путь трагизма наших родителей. И это меня очень тронуло. И поэтому я написал такое стихотворение, которое вошло в сборник. 지금 이분이 시를 낭송하시기 전에 이 시를 짓게 된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난 2017년 고려인 강제주 80주년을 기념을 해가지고 해상열차라고 이 연해주에서부터 중앙아시아까지 조상들이 강제 이주당한 경로로 이렇게 갔던 데를 탑승했던 적이 있는데 그걸 타고 가면서 부모님들을 생각하고 조상들을 생각하면서 이 시를 지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Наш поезд памяти о тех, кого уж нету, кто ровно 80 лет тому назад подвергся депортации. За что? И нет ответа. Как не было причин, чтоб нас переселять. Гляжу я из окна бегущего вагона на шелест листьев, на березы, тополя. Я слышу голоса, родительские стоны. Они со мною в сердце навсегда. И в край чужой, неведомой до боли, забросили зачем и для чего. О мой народ, трудом и силой воли завоевал ты уважение, почет, и принял нас народ узбекистанский за ум, за честь, за труд и доброту, и руку дружбы протянул по-братски. Нам не забыть их щедрость, доброту. Я знаю, что родители мечтали хоть раз увидеть родину свою, ведь счастья большего они и не желали, лишь только побывать в родном краю. Трагедия была с моим народом, ее нельзя забыть и повторить. Поймите, что под мирным небосводом народ один нельзя разъединить. Мы преклоняемся пред вашим поколением. Спокойно спите, вас, конечно, помнит всех. И этот поезд, наша память, уважение, мы не забудем. Вы в сердцах у нас навек. 감사합니다. 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블라드미르 선생님 감동적인 시 낭송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최대남 선생님 시낭송 있으시겠습니다. 예. 박수, 큰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예. 한식날 김준. 새봄에 첫 번 만나는 날, 북망산 죽은 영혼과 살아있는 사람이 무덤에 흙조끼었구나. 풀이 말라 말이 없구나. 바람에 쫓긴 것도 아니요, 서리에 마른 것도 아니요. 그리운 눈물에 쫓기고 못 보낸 한숨에 말랐노라. 그대는 무덤가에 머리맡에 앉아 술잔 놓고 묵묵히 앉아 날 저무도록 굽어보노니 영혼도 술잔 들고 우네. 무덤 위에 때를 덮는 그대의 손이 뜨거워 남편이 식은 몸에 돋는 해풀 봄바람에 고개 흔들면 이뤄진 목소리 들린다지.
지나가는 길손이여 한식 제사 술 한 잔 마시고 한 방울 눈물을 망정 이 무덤에 남겨두소서. 구부러진 소나무 리진, 숲의 먼 끝에 한 그루 외따로 구부정 소나무가 서 있다. 로시아 땅에서 보기 드문 구부정 소나무가 서 있다. 그 곁을 지날 때면 언제나 가만히 눈물을 머금는다. 저도 몰래 주먹을 쥔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즈베키스탄 민족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곳에서 고려인의 자부심을 가지고 그분들이 목숨보다 사랑했을 한글로 한글 문학을 꽃피우게 보살펴 주셔서 이런 귀한 작품을 저희가 읽게 되었습니다. 깊이 고개 숙여 감사 인사드립니다. 세미나의 두 번째 주제, 한글 문학의 세계적인 확장성을 두고 시작하겠습니다. 20분을 더 준다니까 딱 18시까지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발표하신 네 분이 시간이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한 분들이 15분, 그리고 지정 토론이 5분씩 되어 있습니다. 그걸 반드시 지켜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식은 저녁을 먹게 됩니다. 자, 오늘 제 두 번째 세미나 한글 문학의 세계적인 확장성을 두고 발제하실 분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알브레히트 후배니까 이상하죠? 독일 본대학교 명예 교수님이 날개를 편 한글을 두고 15분 하시겠습니다. 존 프랭클 연세대학교 교수님이 한국어로 쓰기어 본질적인 모성과 해결책 역시 15분을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박민호 문학평론가이시고 서울대학교 교수이신 교수님께서 새로운 매체 시대와 한국어와 한글의 협소한 가능성에 대해서 역시 15분 하시겠습니다. 끝으로 조경순 전남대학교 교수님께서 한글 화합을 노래하자 이 15분을 발표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지정 토론자는 제1주제에 대해서 문영현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님이시고, 그리고 제2발제에 대해서 지정 토론자는 이정순 시인 캐나다 분이시고, 세 번째 지정 토론자는 김자원 수필가 미국에서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정 토론자는 앞에 분은 김자원이시고요. 내가 말씀드린 지금 뒤에 분이 김자은 시인이십니다. 5분 동안 하시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발제자는 15분, 지정 토론자는 딱 5분입니다. 꼭 지켜주십시오. 앞에서 보니까 지정 토론자들이 사설이 꽤 있습니다. 딱 질문만 해주세요. 그러면서도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나중에 마지막에 가서는 시간이 없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1 발표자 웰브레이트 후배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방송을 잘 들었습니다. 감동도 많이 받았습니다. 예. 이번에 다시 초청 받아서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날개를 편 한글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어떤 날개를 붙일까요? 한글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개념을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글자, 자모는 영어로 letter, 가나다, ABCD. 문자, 영어로는 스크립트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한글, 라틴, 아니면 한자. 이건 각각 다른 문자책이죠. 또 제가 훈민정음이라고 하면 바로 책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해리본. 그리고 한글 얘기하면 바로 한글 화합을 노래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진짜 본론에 들어갑니다. 우리 한글을 손으로 쓸 때는 거의 지장이 없습니다. 어떤 맞춤법을 벗어나도 일부러 잘못을 쓸 때는 쓸 수가 있습니다. 손으로. 내 자유입니다. 컴퓨터로 쓸 때는 일단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고, 하지만 제한이 엄청 많습니다. 이런 제한을 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조금 일상 언어로 쓰면서 한글인지 뭔지 모릅니다. 조금 더 학술적으로 표현하자면 한글은 자모 문자인데요. 알파벳 문자인데요. 소리를 표현하는 문자. 근데 컴퓨터 안에서는 한자처럼 단어 문자, 이런 단어 문자 체계로 취급됩니다. 그래서 한글이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해결 방안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저는 학자이기 때문에 한번 원전인 훈민정음을 보자. 물론 많은 사람들 그거 저보고 제가 이 사람이 조금 독일식으로 표현하면,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이렇다, 이런 조금 미쳤다고 하는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그런 비판을 다 받고 끝까지 연구했는데요. 근데 먼저 성공했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말씀 드려야 되는데요. 훈민정음을 보면 한국에서 한글은 과학적인 문자다, 아니 글이다, 이라는 말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냥 일반적인 입장에서 100%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좀 학술적인 입장에서 개념을 좀 정확하게 쓰자면 이 과학적이라는 개념은 오히려 서구 분석 연구 전통과 관련된 개념입니다. 훈민정음은 15세기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동양 성리학 전체론적인 연구 전통에 속합니다. 다행히 어떤 유명한 독일 언어학자인 아이젠베르크 교수가 전체론적인 문자 메타 모델을 설명했고, 이 모델로 한글 문자 체계를 설명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이거 좀 복잡하긴 한데 쉽게 설명하자면
어떤 언어 문자가 먼저 어떤 소리를 글자로 표현하는 것부터 의미를 담아 있는 단어, 표현, 글자로 표현하는 것까지 그 여러 가지 레벨이 있어요. 여러 가지 단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 단계에 대한 규칙이 있어야 됩니다. 맞춤법에 다 이런 규칙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 규칙은 맨 마지막 이 모델 따라 마지막 제4 레벨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한글 문자이라면 어떤 문자 메타 모델 있을까요? 먼저 놀라운 것은 훈민정음의 이 메타 모델에 완전히 실현되어 있습니다. 완전하게. 그래서 이렇게 완벽하게 15세기에 이 메타 모델, 20세기에 설명된 메타 모델 완벽하게 실현한 것을 놀라운 것이고,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완전히 쉽게 이해할 수가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메타 레벨이 어떤 규칙이 한글에 해당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오른쪽에 있는 그 태극도입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놀랐습니다. 이 태극도는 일단 훈민정음 보면 이 그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용상으로 보면 바로 그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옛날 중국 성리학자 추자가 바로 이 태극도에 대한 설명문을 썼습니다. 훈민정음 필자들이 이 설명문을 보고 몇 문장을 그냥 훈민정음에 옮겨놨습니다. 한자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이 태극도 바로 이 한글에 대한 제4 레벨입니다. 메타 레벨입니다. 놀라운 것은 여기 우리 팬클럽 마크하고 조금 비슷하지 않습니까? 공통점이 있습니다. 놀랐습니다. 7분만 남았다. 아이고 진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한글은 어려운 말인데요. 적주입니다. 이 태극도는 한글은 적주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위에서는 태극, 음양, 다음 관으로 그 다음에 오행, 그 다음에는 그 태극도 없지만 이 선은 대자연하고 밑에 있는 두 한 가지고 사람이 바꿀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 모양과 소리, 글자 개수와 순서 다 대자연 주는 겁니다. 이거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누가 어디든지 언제나 이라는 소리를 내려면 발음 기관을 그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사람이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발음하려면 일정한 정확한 발음 기관으로만 가능합니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훈민정음 따라 글자 모양, 소리, 관계
하고 개수와 순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단 다음 단계에 사람들이 이 글자를 마음대로 자유롭게 아무 지장 없이 합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런 규칙에서 컴퓨터를 위하여 아주 잘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판하고 부호화 이 시간. 그런데 누가 한글 쓰면 이 태극도가 기반인지 누가 생각합니까?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특히 정보학의 학자들 생각 안 합니다.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이 문자 체계가 튼튼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시간 4분 남았는데요. 거의 여기 이 끔찍한 시기 때문에 이 음양 오행, 저는 설 아니고 우주론 얘기하는데요. 이진법적인 것입니다. 여기 좀 설명했는데요. 음양, 끊어진 선하고 이어진 선으로 표현할 수 있기도 하고 똑같이 0, 1 하나 그냥 표현만 다릅니다. 사실상 똑같아요. 그래서 이 우주로 이 음양 오행은 완전한 우주론을 서술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글이 그 우주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음양 오행 하나 이진법 제도입니다. 그리고 컴퓨터도 하나 이진법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두 이진법 근본적으로 잘 맞습니다. 따라서 한글은 세계 문자 중 원래부터 디지털화된 문자입니다. 조금 더 들어가면 복잡해집니다. 음양 오행 움직이는 것 따라서 오행이 생기는데요. 훈민성을 보면 오행 따라 글자, 한글 글자는 바로 연결시킨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이 상생 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글 글자도 이 순서대로 자연적인 순서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컴퓨터에 바로 응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의 기본입니다. 보시다시피 한글은 순서하고 인체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 중요합니다. 바로 그런 지식을 가지고 한글 자연적인 한글 자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손가락도 오행 따라서 한글 글자도 오행이기 때문에 직접 관계를 이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이 원래부터 디지털화된 문자이므로 한글의 정보학 문제를 완전히 해결 가능합니다. 한글은 우주의 일부분으로서 삼재, 즉 하늘, 땅, 사람을 연결해주는 화합을 노래하는 문자입니다. 정말 화합 너무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따라서 그거는 지금 어쨌든 훈민정음을 가지고 컴퓨터 문제를 다 완벽하게 해결하는 것 사실입니다. 그런 것 넘어서 독일에서 이진법을 또 컴퓨터를 발명하는 라이프니츠 철학가 있었는데요. 한국에서도 컴퓨터 아버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대왕은 200년 전에 완전히 디지털화된 문자를 발명했습니다.
했다는 것을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은 컴퓨터의 큰 아버지라고 불러도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알베르트 후배 교수님. 그래서 알베르트 끝으로 후배 교수님. 끝입니다. 네. 2초, 3초 넘어갔는데요. 네, 3분 지났습니다. 아유, 그거 너무 끔찍해요. 빨리 마지막 주세요. 그거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아니요, 지금 앞에 그 세종대왕, 감사합니다. 모든 박수를 세종대왕한테 같이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한글 기계화의 여러 가지 문제점은 제시하셨고 그건 세종대왕의 컴퓨터 큰 아버지로서 다 해결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지정토론은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이신 문영현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자, 사설은 하지 마시고요. 질문만 해주세요. 네. 문영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강의 잘 들었고요. 외국인으로서 한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책까지 펴내신 분입니다. 우리 후배 교수님. 제가 이 도서관에서 빌려왔습니다. 이 책입니다. 근데 음양오행설까지 이렇게 관련해서 하시는 분은 거의 제가 못 봤습니다. 외국 사람들 과학성, 한글 과학성 해가지고 한글 자모에 과학적인 그 부분만 관심을 가지셨지 그 이상을 넘어선 분은 처음인데요. 강의 내용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한 30분, 1시간 정도 드려야 되는데 15분 동안 설명을 하셔가지고 사실 저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한글 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처음부터 음양에서 시작해가지고 천지인 한글 자모는 완전히 저 이진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음양 아으오우인데 어느 쪽에 접느냐, 양으로 접하면 야가 되고 음으로 접하면 여가 되고 오요 우유 이래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쭉 이렇게 설명하죠. 그 한글 과학성을 정말로 잘 이해하시는 분이고 이런 분이 생겼다는 거는 정말 참 우리 한글로 또 우리 한국으로 봐서는 큰 힘이고요. 또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 한글이 그만큼 우수하다는 겁니다. 후배 교수님 같은 분이 세계 각처에서 앞으로 생겨날 겁니다. 지금이 시작입니다. 하나하나 생겨나다가 나중 가면은 많이 생겨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예. 저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 한글 이렇게 우리 음절 문자라 가지고 여기에 조금 컴퓨터가 나와서 그렇지 그전에 자판 처리하려고 하면 엄청 복잡했어요. 그런데 컴퓨터가 돼가지고 이게 음양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잘 개발하면 최고가 됩니다. 그런데 저 외국 말 중에 영어도 그렇습니다. 원래 히브리어 페키니아어 이쪽 알파벳 나왔는데 거기가 뭐냐 하면은 자음 문자예요. 자음 문자. 모음이 없고 자음만 쭉쭉쭉 늘어나는데 모음은 적당히 섞어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읽는 겁니다. 성경도 자음 문자로만 되어 있어요. 영어도 그래요. 그런데 모음이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영어를 갖다가 보면 읽을 수 있도록 엄청나게 연구를 했는데 아직도 영어를 써놔놓고 제대로 못 읽어요. 이름 써놔놓고 제대로 어떻게 읽느냐고 물어야 되지 제대로 못 읽어요. 예. 문영 교수님. 그게 영어입니다. 네. 그런데 그 영어에도 그런 체계를 가진 언어에도 우리 한글이 저는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쪽에 대한 연구를 우리가 해야 될 것 같고 또 후배 교수님이 잘 아실 것 같아요. 영어 쪽 그쪽에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한글이 세계화를 위해서 그런 쪽을 해결할 수 있겠느냐. 그게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감사합니다. 문영현 교수님. 자, 너무 알베르트 후배 독일 본대학 교수님이시고 한글학자이신 주제 발표자시고 한글에 저게 뭡니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름이 이게 또 엄청나게 과학적이라는 겁니다. 아세요? 예.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이게
발음에 관한 모든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네. 한국말 하는 사람이 그 이름만 알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름이 너무 복잡하고 딱딱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이름을 좀, 그거는 정식 명칭이고 애칭, 쉽게 오메가 같은 거 이런 걸 갖다가 하나 만들었으면은 수학 기호 쓰는데 이렇게 인용하고 세계 회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제가 하나 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네. 아, 수고하셨습니다. 예, 문유원 교수님 애쓰셨습니다. 두 분 애쓰셨습니다. 두 분에게 박수 좀 보내주시죠. 자, 두 번째 발제이십니다. 두 번째 발제, 한국어로 쓰기의 본질적인 모성과 해결책. 지금 존 프랭클 연세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애쓰셨습니다. 존 프랭클 연세대학 교수님. 자, 지금이 43분입니다. 15분 더 해주세요. 부탁합니다. 그리고 지정 토론자 준비하셔서 계시다 바로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발표는 자주 못했지만 학술, 제가 이제 본업이 제가 한글 이래 봬도 한글 작가가 아닙니다. 제가 연구하고 강의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학술 발표에서도 이게 시간을 안 지키는 그런 경우가 많지만 저는 그런 거는 되게 민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울리면 제가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준비하면서 15분이 길다고 생각하면 길고 이렇게 막상 하면 되게 짧고, 근데 공평합니다. 우리 다 15분이기 때문에 제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엄격하게. 그리고 영어로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PPT는 몇 가지 제가 스스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주제를 골라서 슬라이드 만들어놨습니다. 토론자분께 미리 사과드립니다. 조금 다소 다를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강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가장 나이가 많거든요. 학생밖에 없고 여기는 제가 제일 어린 것 같아서 또 긴장이 됩니다. 새삼스럽습니다. 네. 하여튼 넘어가고요. 이거 어떡합니까? 이렇게? 예. 이거 제 텔레비전에서 사진 찍은 겁니다. 그래서 일단 번역하고 음역의 차이를 얘기하기도, 뭐 한글의 과학성, 우수성, 저도 당연히 동의합니다. 공감합니다. 그런 15분밖에 없기 때문에 되풀이할 필요는 없고요. 아까 이사장님이 성함 잊어버렸어요. 아동문학 이사장님이 잘 홍성훈 이사장님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 이 영어에 대한 문제, 그리고 번역이라고 하면서 사실 음역밖에 안 하는 그런 문제, 저는 문학 번역도 가르치기 때문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런 거. 이게 영화 제목인데요. 번역은 안 하고요. 영어 그대로 How to plan on OG in a small town. 근데 이거 보면서 생각한 게, 일단은 한글은 한국어가 아닙니다. 그냥 글자이고요. 그냥 음역하면 한국어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또 작은 부족이 한글을 이용해서 자기 언어를 표기하는 것처럼 한국어와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한글이 엄청 건강하지만 한국어 자체 조금 약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야에서 이제 번역도 병들었다는 얘기는 했는데, 음역만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 그래서 이 제목을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두 가지 문제 그리고 모순적인 가정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시청자들이 다 뭐 다는 아니지만 99%는 한국 분들이시고 그 모든 시청자들이 이제 영어에 능숙하고 그리고 그렇다면 한글 사용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영어로 표기하면 되고요. 그리고 무의미해집니다. 머릿속에서는 그 음력을 번역하고 있으면 그 how는 how고 이렇게 이 영어 떠올리면서 이렇게 하는 거면 옛날 한문 사용처럼 생각하고 그러면 한문으로 쓰지 뭐 한글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어차피 머릿속에서는 그렇게 바꿀 것 같으면 그렇게 음력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근데 보통 2번이 제일 핵심일 것 같습니다. 보통 시청자들이 이렇게 How to plan an origin in a small town 이렇게 판독을 못 합니다. 그래서 항상 뭐 물론 영어 아주 잘하면 판독하지만 어차피 영어로 보면 되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못하고 근데 또 문제는 방송국에서 번역가 따옴표로 심지어 시청자들이 의미 있는 소통이나 내용 전달보다 무슨 이국적인 정치 아니면 왜곡된 진정성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건 이사장님 잘 지적하셨는데 외국어는 많습니다. 영어밖에 없는 건 아닙니다. 저는 영어가 제일 편하지만 그래서 이제 현대 관행이 사실은 좀 거친 표현이지만 죽도 밥도 아닙니다. 네. 진짜 뭐 번역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제가 봤을 때는 한국어 능력도 영어 능력도 동시에 약간 희석되고 약화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영어가 그렇게 중요하면 그냥 이제 그런 음력 안 해도 되고요. 번역할 거면 정확히 의미 전달할 수 있게끔 번역해야 되고요. 네. 근데 보다 제가 봤을 때 근본적인 문제는 이제 영어 외에도 외국어가 많습니다. 근데 밑으로 가면 영어와 달리 그냥 영어 모르면 약간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필요는 없는데. 근데 그래서 당연한 옳은 번역을 요구되지만 근데 뭐 4대는 제치고 비영어권 번역가들이 사실 뭐 불어도 있고 노어도 있고 뭐 일본어도 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렇게 관대하진 않습니다. 그런 거 번역이 안 되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런 거 약간 그런 모습을 지적하고 싶었고 그 밑으로는 한글은 그냥 소리 전달만 하는 거고 한국어는 의미 전달하는 건데요. 넘어갈게요. 요 근래에 요거 금방 미국에서 금방 나왔고 이게 이제 번역이 아닌 해석의 문제인데요. 번역은 그 음력 말고 번역은 해도 원 제목이 Killers of the Flower Moon인데 바꿔서 Flower Killing Moon. 근데 Flower Killing Moon은 번역은 아니에요. 근데 음력도 아니에요. 그냥 의미로 원래 제목 버리고 번역가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린 건데 문제는 이렇게 하면 Killers of the Flower Moon 약간 제가 뭐 그분을 못 만났지만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Flower Killing Moon으로 해가지고 근데 일단 위와 같은 문제, 음력에 대한 문제. 근데 두 번째 문제는요, 좀 애매모호해요. 사실은 Flower Killing 한글로 썼지만 Flower Killing Moon 이렇게 하면 영어로 제가 이제 영어 하는 사람으로서 머릿속에서 번역해도 꽃을 죽이는 달인지 꽃이 달을 죽이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미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애매모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대회의 제목도 조금 애매합니다. 한글 작가하고 Writers Writing in Korean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개인적인 저의 해석인데요. 그 역설적인 의미 사실은 Killers of the Flower Moon이 원 오리지널 제목인데 역설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 Flower Moon이라는 게 옛날 농사력, 농부들이 쓰는 달력에서는 5월에 꽃이 피기 때문에 그 달이 5월에 달이 Flower Moon이라고 꽃달이라고 했는데요. 근데 뭐 미국의 약간 비극적인 역사 있잖아요. 원주민 죽이고 막 이런 영화인데요. 실화에 바탕돼 있고요. 그래서 약간 역설적으로 Flower Moon은 아니고 Flower Killing Moon, 그러니까 꽃을 죽이는 달, 그 원주민을 죽이는 거 약간 그런 해석을 한 것 같은데, 문제는 사실은 옛날 해밍웨이의 소설도 있잖아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비슷한 경우입니다. 원제목이 질문은 아닙니다. 한국에서 옛날에 누가 번역했는지 모르지만 이것도 약간 번역보다는 번역가의 해석이에요. 근데 제가 학자로서 이게 포인터가 없어요. 보통 이렇게 레저가 있는데 밑에서 1번 학자가 논문 쓸 때는 이게 적절합니다. 학자가 소설에 대한 아니면 영화에 대한 시에 대한 논문을 쓸 때 당연히 해석해야 돼요. 해석하고 해야 되는데 번역가가 번역할 때는 제가 월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약간 월권이에요. 번역가가 그 의미는 그대로 정확히 전달해야지 자기 해석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저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맨 밑에 그 우리 학생들 가르칠 때 항상 그래요. 약간 재창작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소설 쓰시는 분도 계시고 시, 뭐 수필 쓰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희도 학교에서 약간 창작과는 없습니다만은 부전공? 약간 자격증 나오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 대학에서. 그래서 번역, 제가 가르치는 번역 그 파트에 들어가는데 학생들이 항상 물어봅니다. 이게 재창작은 아니냐고. 어차피 창작 파트에 들어가. 근데 저는 항상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약간 오만이기도 하고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뭐 부정직 내지 사기, 실제 말해서 위에서 그 원래 쓴 사람 이름이 들어가면 제가 그 사람 말 그대로 정확하게 전달해야지 제 것 들어가면 안 된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맨 마지막으로 항상 학생들한테 강조하는 게, 그럴 만한 자신 있으면 소설을 왜 번역해? 자기 소설을 쓰면 되지, 자기 시를 쓰면 되지. 이게 약간 사기는 너무 강한 표현이지만 정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재창작하고 싶으면 자기 이름 걸고 써야지. 이게 약간 한글 문제와 조금 벗어났지만 잠깐만요. 3분 남았습니다. 엄청 긴장하고 막 빨리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번역을 하면서, 번역도 이제 학생들한테 가르치는데 그래서 제 위치성 좀 미묘합니다. 사실은 하면서도 가르치는데 그리고 그 학생들이 거의 다는 아니지만 한국 학생들인데 영어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국제대학에 있으니까. 그리고 한국 문학을 영어로 번역하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강조하는 게 뭐 아까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일단 인종이 문제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시간 없으니까 그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종, 그러니까 번역계에서, 특히 이제 한국 문학 번역계에서 한 3가지 캠프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원어민 아니면 안 된다. 근데 정반대로 한국어 원어민 아니면 안 된다. 그다음에 가운데서 팀으로 영어 원어민하고 한국어 원어민. 근데 저는 그런 인종 차별은 싫고요.
그 개인적인 능력이라고 봅니다. 항상 학생한테 강조하는 게 인종 국적인 문제가 아니고 개인적인 능력의 문제고, 사실은 그 팀은 저는 결사반대하는 게, 그 조금 엉뚱한 비유이지만 제가 엄청 막 아팠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중병이에요. 중병인데 잠시만요. 중병인데 이 의사는 뭐 조금 잘하지만 한 뭐 60% 부족해요. 아니 한 40% 부족해요. 이 사람 조금 잘하지만 뭐 한 50% 부족해요. 아, 그러면 둘이 나를 봐주면 110%네. 그런 건 아니죠. 부족한 두 사람은 그래도 부족해요. 제 목숨 그래도 위험합니다. 그냥 한의사 갔다가 제대로 교육시키고, 조금 오래 걸려도 제대로 교육시키고 제대로 배운 다음에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번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도 한국어 잘 배우는 게 오래 걸리고 힘들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영어 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원어민만큼은 잘 하려면 또 개인적인 노력하고 개인적인 능력, 머리도 좋아야 되고, 머리만 좋으면 안 되고 능력도 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근데 한글이 암만 우수해도, 우수합니다. 우수하지만 암만 우수해도 이런 의미 전달, 그리고 문학, 저 입장에서 문학 번역 이런 거는 일단은 한글하고 한국 문학은 나라의 소유, 나라의 재산, 나라의 자랑이지만 그 전달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국적이 없고, 근데 그건 부정적인 의미에서 말고 그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존 프랭클 연세대학교 교수님 참 심플하십니다. 지정 토론자는 캐나다에서 온 시인 이정순 선생이십니다. 사설하지 마시고 질문하십시오. 반갑습니다. 한국 문학과 관련된 한글과 한국어의 관계, 번역과 업력, 번역가의 역할과 책임, 번역가의 전문성과 지식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해 주신 존 프랭클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수님께서 제시해 주신 주장과 의견은 한국어 번역 및 한국 문학 연구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주제들입니다. 첫 번째로 번역과 해석 문제에서 교수님은 원작의 모성과 어색함까지 보존해야 하고, 번역가의 역할은 원작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충실하게 전달하는 전달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번역가의 역할은 원작을 이해 가능하고 매끄럽게 만드는 것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재창조, 재구성으로서의 번역 문제에서도 번역가는 원작을 재구성하거나 창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원작에 충실한 번역도 일부에서는 적합할 수 있지만, 목표 대상 독자들이 원작의 정신을 새로운 언어에서 포착할 수 있도록 하는 창의적인 작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독자들이 즐겁게 읽을 수 있도록 번역하는 것이, 교수님은 잠재 독자의 취향을 과소평가하고 다른 사람의 작품에 대한 창의적 라이센스를 주장하는 위험과 오만함이라고 하시면서 번역가는 원작에만 충실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번역의 목표는 새로운 대상의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며, 원작의 본질을 희생시키지 않으면서 더 넓은 독자층에게 다가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독자의 취향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번역은 원작이 널리 퍼지고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약하면 교수님께서는 원작의 충실함을 강조하고 엄격한 문자 그대로의 번역 방식을 우선시하셨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특정한 유형의 원작에는 적합할 수 있지만 번역은 복잡하고 다면적인 프로세스임을 인식할 때 원작과 대상 독자 및 번역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전략도 일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 다른 강연에서 교수님께서 막걸리를 라이스 와인으로 번역하는 것보다 막걸리라는 음력 그대로 번역하는 것이 한국어 보존과 전통적 향기가 난다고 하셨는데 감명 깊었습니다. 그러나 언어의 의미를 전달할 수 없다는 우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문학을 사랑해 주시는 교수님과 세계 한글 작가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해 주시죠. 답변해 주세요. 예. 저는 직역은 강조하는 건 아닙니다. 직역이 그 논센스예요. 한국어랑 영어 특히 너무 멀어서 당연히 직역이 안 됩니다. 직역보다는 항상 그 학생들 물어봐요. 그럼 우리 그러면 창의성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우리 창작과인데, 근데 창의적으로 번역해야 되지만 제 창작은 아닙니다. 그 창의성은 멀리 있는, 저도 이제 이상 수필 많이 번역하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한국어와 영어의 문제도 아니고 이상 자체의 특이한 그런 뭐 100년 전 플러스 이상이 지금보다 훨씬 더 멀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 이제 극복하려면 창의적으로 번역해야 되지만 제 창작은 아니에요. 네. 존 프랭클 교수님, 이정수 시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수 보내주시죠. 한국어로 쓰기에 본질적인 모성과 가능한 해결책을 존 프랭클 선생님과 이정수 시인의 대화로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세 번째 발제입니다. 새로운 매체 시대와 한국어와 한글의 협소한 가능성입니다. 박민호 어떻게 돼요? 평론가이시고 서울대학교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자,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박민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5시 5분 됐네요. 네. 자, 제가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이제 한글의 협소한 가능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글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역사를 좀 새롭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역사 일제 시대부터 이렇게 왜곡돼 왔다고 생각되는 역사 문제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역사 문제에 대한 인식을 좀 저변을 넓혀서 문화론적으로 우리 역사를,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부분이 그러면 이걸 우리 한글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그런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저는 현대문학 연구자고 소설 연구자입니다만 역사소설을 연구를 하다 보면 특히 이제 제가 올 봄에 이광수 문학의 심층적 독해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이광수가 7편의 역사소설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소설을 연구하다 보면 통일신라의 배경을 가진 역사라든가 사랑의 동명왕이라고 해서 고구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결국 자연스럽게 이광수가 영향을 받거나 주고받았던 당대 역사학자들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특히 저는 이제 단재 신채호 중요한 역사학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선상고사를 그와 관련해서 읽었었습니다. 근데 이 조선상고사를
읽으면서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게 이제 그 이른바 한사군의 위치입니다. 그 일제 강점기 때 그 정립된 그 역사 이해에 따르면 이 한사군이 지금의 북한 평양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신채호는 그것이 북한 평양에 있었던 것은 최씨 낭낭국이다. 우리가 그 낭낭공주와 왕자 호동 얘기할 때 낭낭공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낭낭국이고 고조선이 멸망한 이후에 70개 열국으로 흩어진, 그래서 제각기 흩어졌던 소국들의 하나인 동이족 계열의 최리가 마지막 왕이었던 낭낭국이고, 이 한사군의 그 하나라고 하는 낭낭군은 지금의 말하자면 요하 서쪽에 있었다. 적어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것은 교과서에 안 나오는 얘기고 또 정설이 아니고 국수주의적인 어떤 그 열정에 잘못 오도된, 그래서 이제 제야사학자나 시민사학자나 기타 사이비 종교나 대종교조차도 이제 그렇게 보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 걸로 이해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이제 몇 년 전에 이런 어떤 평양 낭낭 군설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했던 세키노 타다시라고 하는 일본의 역사학자가 사실은 그 평양 지역에서 낭낭군의 한 대의 낭낭군 유물을 출토한 것이 아니라, 발굴한 것이 아니고 베이징에 있는 유리창 어떤 옛날 물건들 사고 파는 거기서 대량으로 사들였다는 것을 일기에 써놓은 것이 이제 발견된 것이, 제가 유튜브 같은 것을 많이 보니까 오늘의 주제는 사실은 어떤 일반 문헌들이 아니라 제가 유튜브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걸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 그게 지금 변화하고 있는 우리 역사의 현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일기를 보면 북경의 유리창가에서 이제 사들였다는, 여기 있습니다. 대정 7년 유리창의 골동품점을 둘러보고 조선총독부 박물관을 위하여 한 대 발명품을 300여 엔에 구입했다. 왜 거기 가서 조선총독부를 위해서 구할까요? 저는 이것은 논의해 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그 유튜브가 보여주는 세상이 상당히 이제 그 지금 우리가 책에서만 어렵게 보는 것을 쉽게 그 시청각적으로 보면서 문헌 자료가 있어? 그것이 맞아? 이렇게 이제 검토하게 하는 세상에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단지 역사적 진위, 고대사를 둘러싼 역사의 진위만이 아니라 문화론적으로도 한국사를 새롭게 이해하게 하는 문제가 바탕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 우리는 동아시아론이라는 걸 많이 얘기를 하죠. 한국은 동아시아 일부고 동아시아의 지역 단위를 가지고 다시 세계 문화와 만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새롭게 보는 어떤 우리 동이족 또는 한민족의 문화사론적인 어떤 변천 과정, 이동 과정, 어떤 그런 삶의 범위,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저를 국수주의자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가급적 그런 것과는 거리를 두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삶을 단지 동아시아, 한중일의 삼국으로 이루어진 동아시아사의 어떤 고정된, 한반도의 고정된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넘어서서 저 어떤 파미르 구원이라든가 또는 뭐 저쪽 유라시아의 어떤 더 북방에서, 제가 볼 때 한국인들은 지배민족은 북방에서 많이 왔는데 실제로 그 지배받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남방 계열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북방 계열의 어떤 역사의 광의를 둘러싸고 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제 보면 최남선 같은 사람이 불암문화론이라고 했던 불암문화론이 원래 중국 산해경에 나오는 백두산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어쨌든 지금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접하는 많은 견해들은 우리를 동아시아론이라고 하는 어떤 폐쇄된 체계의 일부로서 고정되게 머물도록 하지 않고 오히려 장시간에 걸쳐서 이동해 오고 또 그러면서 다른 민족들과 문화적 교섭을 해오고 그러면서 위세를 떨친 적도 있었고 에스니시티 연합국가를 이룬 고조선이라든지 고구려, 그게 한민족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랬다가 나중에 고려 원나라 간섭기를 지나면서 국력이 쇠퇴하면서 오히려 단일민족 국가로 이렇게 영역이 좁아드는 이런 과정을 잘 이해해 줄 수 있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글을 읽어 주시겠죠? 그런데 그래서 저는 유튜브로 대변되는 지금의 매체적 혁명이 우리로 하여금 과거와는 다르게 우리 자신을 이해하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냐? 첫째, 저는 이제 지금이 역사혁명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역사혁명 또는 역사혁명. 근대의 전환기에 우리가 국권 위기 시대에 단재 신채호가 시작한 역사혁명이 100년째 진행 중이었고, 이른바 이제 유튜브 시대를 맞이해서 폭발하고 있는 일대 전환기 전환점에 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왜 그러냐? 첫째, 컴퓨터 천문학 같은 것을 통해서 역사적 주장이나 기술의 진위 여부를 검증할 수가 있습니다. 일식이나 월식 같은 것을 컴퓨터 천문학으로 검증할 수가 있는 거죠. 그 기술이 진실인지 아닌지, 그 역사서가 진실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빅데이터에 의해서 기존에는 어떤 문헌에 뭐가 나왔더라 이렇게 수공업적으로 책 많이 읽은 사람이 뭐 근거를 들이대는 시기였는데, 이제는 다 집어넣고 컴퓨터에 집어넣고 비교, 대조, 유추, 추리, 종합해서 결론을 낼 수가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첨단적 유전학에 의한 조사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한민족이 아까 뭐 오랜 시간에 걸쳐 수천 년, 만 년에 걸쳐서 장구하게 이동해 오고 문화적 교섭을 겪었다 이럴 때 정말 그래? 그 민족적인 어떤 분포들을 가지고 유전학 조사해 보면 나옵니다. 그게 가능한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바로 우리 이런 지금의 인터넷 매체의 어떤 활성화된 이 시대는 우리로 하여금 지난 수천 년, 만여 년에 몇만 년에 걸쳐서 우리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축적해온 문화적 교섭과 그럼으로써 어떤 변모된 과정을 지금은 말이죠, 시간 동시적으로 동아시아라는 매개가 없이 바로 세계와 만나게 되는, 그래서 이제 그 세계 문화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서로 상호 교섭하고 서로의 존재를 알고 영향을 주고받는 시대가 됐다. 수천 년 동안 계속해온 것을 단시간 내에 하는 시대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한글, 아까 후배 선생님 말씀 참 흥미로웠습니다. 환단곡이라고 하는 아주 진위가 의심되는 그런 역사 문헌의 가림토 문자라고 하는 것이 38개의 자모가 있었다고 기록돼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뭐 저를 환빠라고 생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우리에게는 어떤 지식에 있어서는 학제적인 어떤 서열도 없고, 그리고 어떤 제도 내와 외가 없고, 평민과 귀족이 없고, 그야말로 그 자체를 그냥 그 자체로 투명하게 하나의 그 논리 자체로서 보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학문적 태도가 된다고 보고요. 이런 게 있었다고 적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후민정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셨느냐? 조선왕조실록에 세종실록 세종대의 기록에 제가 실제로 찾아봤습니다. 세종왕조실록을 찾아보니까 2번 그 한글을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이달에 임금이 친히 언문 28자를 지었는데 그 글자가 옛 전자를 모방하고, 이 전자가 한문 한자가 전서체 할 때 전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야, 한문의 전자체가 좀 도상적이니까 그거 몇 개 가져다가 우리 잘못 만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들을 했습니다. 초성, 중성, 종성으로 나누어 합한 연후에야 글자를 이루었다. 무릇 문자에 관한 것과 이어에 관한 것을 모두 쓸 수 있고, 글자는 비록 간단하고 요약하지만은 전환하는 것이 무궁하니 이것을 훈민정음이라고 일컬었다. 이 글자는 상형하여 만들었는데 글자의 모양은 고전을 본떴고 소리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여 음조에 맞으니 음조인데 오타가 난 것 같아요. 삼재의 의미와 그 이기묘가 포함되지 않은 것이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고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학자가 최근에 그 학술지에 실은 것에 보니까 이것은 다 근거가 있다. 훈민정음 해례본에 바로 음양 오행의 원리에 입각해서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것을 이제 현대 학자가 바로 그 가림토를 보니까 그것은 하도와 낙서라고 하는 음양 오행의 원리에 관한 주의가 정돈한 그 어떤 도상에 맞도록 가림토 문자도 이미 만들어져 있더라. 그래서 요점은 뭐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데요. 지금 이 시대가 그 역사 진실에 있어서도 또 문화론적으로도, 그리고 우리의 그 한글의 어떤 과거에 대해서도 우리는 많은 것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또 미래 한글의 어떤 가능성 같은 것도 살펴볼 수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제 그 말씀입니다. 한 2분 남았는데요. 조금 더 이제 간단히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그 문화론적으로 우리가 민족 이동들이 있고 많이 산포되어 있는 동이족 계열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 중에는 그 문자를 갖고 있지 못한 민족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국 그냥 한자를 그냥 쓰고 있거나 문자 생활을 하고 있지 못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유전학적으로 한민족에 가까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은 협소하게 말하자면 한글이라고 하는 문자 체계 자체도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심지어는 뭐 한글 자모의 뭐 과학성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 표현 능력, 한글 자모의 표현 능력이 뭐 째아째아족 같이 뭔가 이렇게 그 가능성을 좀 더 문자가 확산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진 것도 있다. 그러나 저는 그런 것이 큰 가능성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인구도 지금 한국 한반도 안에서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우리가 정말 협소한 가능성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알고, 그리고 한글 자체의 어떤 기원과 그리고 그 가능성, 분포의 가능성들, 이런 것들을 알므로써 우리는 사실은 우리의 미래를 역설적으로 좀 더 나은 상황으로 끌어갈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문학평론가이시고 서울대학교 교수이신 박민호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정토론입니다. 지정토론은 김자원 수필가신데요. 미국에서 오신 분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오늘날까지 이어진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여러 갈래의 나라들과 오랜 역학관계, 그 인연의 물줄기를 많은 저명한 사학자님들의 기록인 그분들의 저서를 통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바탕으로 삼아 이번 주제를 엮어주신 박민호 문학평론가이시며 서울대 교수님께 깊은 고마움을 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우리 고유의 전통과 문화, 언어를 기리는 날이 국정일로 지정된 날이 있습니다. 한복의 날, 김치의 날, 한글 알파벳 날, 심지어 한국의 길, 코리아웨이라는 것이 명명되었습니다. 그렇게 표명이 되기까지 수많은 분들의 노고와 집념, 그리고 그것이 특별한 고유성을 이야기하여 그날이 법적으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이론 등이 효력을 낼 수 있도록 정립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인간관계 등의 물밑 작업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것에 대한 자랑스러움과 자부심 그리고 확신 없이는 가능하지 않는 일들이었습니다. 우리의 고유 것을 지니고 있음이 얼마나 가슴 설레는 일인지 아마 한국 내에서는 그만큼 크게 다가오시지 않을 것입니다. 인터넷 발전의 한 부분이며 새로운 매체로 떠오른 유튜브 채널에 언급하신 부분, 정적은 영원히 사라져 버릴 것만 같다라는 느낌을 얘기하셨습니다. 침묵과 고요, 정막과 외로움, 그런 것들은 자아성찰을 위해 기본으로 지녀야 할 감성임을 생각할 때 염려되는 바이기 때문이라는 것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 있다라고 표명할 수 있어 저로서는 다행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쏟아져 나오는 유튜버의 컨텐츠도 알고 보면 명상과 자기 관리가 밑바탕에 깔리지 않고는 다양성과 깊이 있는 내용을 끌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주의 광활한 공간 속에서 역사의 숱한 견딤의 순간들이 오늘의 문화와 철학을 이루는데 한 몫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얄팍한 오감을 자극하는 데 이용하는 선정적인 표현에 몰두하는 이들의 콘텐츠,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 내용과 상관없는 충격적인 타이틀로 그것을 내걸고 요란한 말투로 유튜브를 진행하는 이들의 내용은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만큼 시청자들의 인식 수준이나 사상과 지혜의 척도가 월등하기 때문입니다. 진실에 입각하지 않은 것들의 내용은 잠시 사람의 마음을 지극히 흔들 수 있어도 지성인들의 공감대를 얻어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한글의 전망이 협소함, 내로, 좁다라는 것을 염려함은 한글이라는 글의 가둬진 전체 모습을 본다면 틀리지 않는 표현입니다. 전 그렇지 않음을 확신합니다. 한글의 전망은 한글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영역입니다. K-팝과 K-문화의 비밀, 바로 우리 민족이 끼는 유구한 역사성과 인간의 살아남기 위해 고통과 견딤의 속에서 싹튼 버림과 비움 속에서 이것을 포기와 속으로 감춘 위대함이라고 겉으로는 나타난 비굴함, 초라함이라고 표현해 봅니다. 올곧게 남겨진 보석 같은 삶의 흔적으로 생성된 자아 성장의 나무에서 열린 튼실한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것에 소중함 느끼며 살아가는 타국에서의 느낌은 특별합니다. 우리의 역사도 세계사적인 히스토리도 거시적 안목으로 본다면 의식 있는 몇 명의 보다 나은 내일을 향한 행동을 리드하는 사람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복잡하고 난해한 역사일지라도 매우 간단한 답, 흥망성쇠의 길을 벗어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일생처럼 누구의 인생이든
생로병사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사실과 같습니다. 삶의 과정에서 역사의 흐름을 미세하게 낱낱이 살펴보는 일은 역사학자들의 의무입니다. 역사 속에서 그들의 삶이 돋보이고 존경스러움은 스스로 아니보다 세상을 크고 넓게 인류학적, 역사학적 시선으로 인류를 보게 되기에 그 시절의 역사를 글로 남기게 된 것입니다. 그 기록은 지금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정확하게는 그것을 공감하는 이들에게 스스로의 살핌의 토대를 삼아 올곧은 길을 가는 이정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오자마자 동생의 안내로 2박 3일의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무리 속에 어떤 분들이 계셨느냐면 많은 분들이 계셨어요. 미래가 보장된 직장을 버리고 유유자적 삶을 선택한 분들의 여유로움을 느끼며 현대 문명의 편리함이 배제된 자연 그대로의 섬에서 웃고 즐기는 모습을 보면서 현대인들이 오직 돈, 물질에 매달려 험하게 살고 있다는 보편 타당성인 중론이 그런 생각을 하는 이들만의 논리임을 깨달았습니다. 생각보다 멋진 인생을 사는 이들이 곳곳에 많음을 알았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우리 이곳에 마음을 설레며 사는 이들이 다 끝났습니다. 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한국적 사고가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새로운 매체 시대의 한국어의 한없는 자부심을 느끼며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질문을 따로 하셨다기보다는 인상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제가 드리고자 했던 건 지금은 진실을 둘러싼 많은 논의들을 새롭게 시작해야 될 때고, 그리고 우리 훈민정음 한글에 대해서도 그 역사 속에 스며 있는 어떤 그 제 다른 문화와의 교섭이라든지 또 어떤 영향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어떤 문화적 보편성을 새롭게 설계해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민호 교수님 감사합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네, 다음은 오늘 우리가 외치고 있는 한글 화합을 노래하다라는 제목으로 전남대학교 조경순 교수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방 교수님은 15분이라는 거 알고 올라오셨는데 김자훈 선생님은 5분이라는 걸 모르고 올라오셨어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또 조금 오래 하셨어요. 자, 그럼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전남대학교 조경순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주제는 한글 화합을 노래하다인데요. 오늘 대회 주제와 같은데 제가 별도로 주제를 안내받지는 않아서 좀 대회 주제로 이렇게 제가 발표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속해 있는 전남대 국어국문학과에서는 지역어 문학 기반으로 해서 창의적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미래 인재들을 양성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연변 지역에 있는 조선족 문학이라든지 또 아니면 디아스포라 문학이라든지 이런 여러 문학들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또 이렇게 세계에서 한글을 가지고 작가 활동을 하시고 또 작품을 쓰고 계시는 여러 작가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영광이고,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글들을 접하고 깊이 있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준비를 하면서 지금 방금 전에 제목을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화합을 노래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공부를 하는 분야는 제가 한글 학자는 아니고요. 노래하다라는 단어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가? 노래를 부르다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또 사전에는
노래하다와 부르다를 어떻게 우리가 기재를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관심이 많고, 실제 사전으로 본다면 노래하다는 운율이 붙어 있는 그런 곡을 우리가 이제 노래 부르는 걸, 그리고 우리가 이제 노래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노래하다 앞에 나오는 부분은 뭐 가곡을 노래하다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는 것처럼 화합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화합이라고 하는 것은 노래가 아니잖아요. 실제 운율이 있거나 또는 아니면 그 속에서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가사라고 하는 그런 곡조가 있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이제 화합을 노래하다라고 말하게 된다면 여기서 말하는 화합이 무엇일까? 그 다음에 노래한다라고 했을 때 노래하다가 무엇일까라는 지점들을 생각하면서 좀 발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결국 이제 한글을 통한 화합이라고 하는 것은 한글이 어떤 문자로서의 어떤 과학성이라든지 독창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결국 한글이 상징하는 바, 한글을 통해서 단순히 세종대왕의 꿈을 이루었다기보다는 그걸 통해서 실제 백성들과 소통하고자 하는 그러한 측면들이 한글에 나타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그러한 정신들이 지금까지 계속 면면이 내려오고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세종대왕께서는 백성과 소통하고 싶어하는 이런 큰 뜻을 가지고 계셨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실제 후민정음 창제 이전에 나라의 어떤 중요한 정책들을 백성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으셨고, 향악 구급방처럼 실제 이제 병의 치료에 관련된 것들 또는 농사에 관련된 이런 책자들을 간행하기도 하셨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은 모두 한문으로 되어 있어서, 한자로 되어 있어서 일반 백성들이 이러한 것을 쉽게 익히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법조문 보급이라고 되었는데요. 보시기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백성들이 뭐가 죄인지 알고 뭐가 죄가 아닌지를 안다면 큰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이제 모든 법조문들이 한문으로 되어 있으니 양반들은 알지언정 일반 백성들은 모르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최소한 이두라도 우리가 이제 한자를 사용해서 조금 쉽게 우리식으로 만들어낸 이두로라도 백성들이 알게끔 하자라고 이제 역시 노력을 하셨습니다만, 그 역시 한문이라고 하는 이두로라고 하는 어려움에 여러 벽을 또 느끼셨습니다. 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실제 그 세종 당대에 좀 전주 거기에서 이제 좀 큰 사건이 있었는데요. 요즘도 이제 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약간 이제 부친을 살해하는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근본적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려면 일일이 뭐 양반들이 교육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결국에는 책을 통해서, 그리고 그 책이라고 하는 것이 한문으로 쓰여 있으면은 백성들이 읽기가 어렵기 때문에 백성들이 접하기 쉬운 그러한 쉬운 글자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게 되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세종대왕의 바람, 그 다음에 새로운 문자의 필요성으로 인해 지금 우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한글, 그때 이제 이름은 후민정음이었는데요. 후민정음이 창제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후민정음에 뭐 여러 가지 뜻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참고를 했던 김수롱 교수님의 책들을 보게 되면 훈이라고 하는 게, 민이라고 하는 게, 또 정음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런 뜻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계신데요. 결국 이러한 측면들은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나라말싸미 둥국의 나라라고 되어 있는 후민정음 해례본 서문에 세종대왕께서 지으신 이런 내용들에 반영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미 이 해례본의 서문은 이미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 해례의 마지막 장을 보게 되면 이 훈민정음에 대해서 학자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지점이 나오게 됩니다. 한번 같이 보시면, 우리 전하께서 하늘에 내리신 성인으로 제도를 만들고 시행하심이 모든 왕들을 초월하셨다. 정음을 지으신 것도 이전 것을 이어받음 없이 자연에서 이루어내신 것이다. 지극한 이치가 모두 갖추어져 있으니 어찌 사람이 사사로이 할 수 있는 일이겠는가. 동방에 나라가 있는지는 오래되었으나 만물을 개발하고 모든 일을 이루어내는 큰 지혜는 오늘을 기다리고 있었도다라고 이제
해례본이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들이 바로 후민정음이 가지고 있는 위대함을 드러내고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선 여러 학자분들께서 후민정음이 어떠한 측면에서 우수하고 과학적인지는 이미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후민정음 자체가 말 그대로 화합의 측면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연스레 화합을 또 상징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과 글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조화를 이루기가 어려운데 문자를 통해서 조화를 이루어냈다라거나, 그 다음에 앞서서 보았듯이 음양이나 오행, 예를 들어서 음양은 앞서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양성모음, 음성모음이라고 하는 아나 어라든지, 또는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후민정음의 뭐 기억부터 쭉 시작을 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뭐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합니다만 실제로 그 순서는 아, 설, 순, 치, 후라고 하는 순서에 의해서 글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행을 또 가리키는 거고, 또한 그 당시, 지금은 사라졌습니다만, 예를 들어 우리가 경상방언을 보게 되면 성조가 있잖아요. 성조가 있는데 우리가 그런 성조가 사성이 있습니다. 또 그러한 것들이 또 사계절을 나타내고 라고 하면서 성리학적인 철학적인 원리로 또 제작이 되면서 또 우주의 만물들을 또 끌어오고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국의 성운학의 이론을 접목하면서 그 속에서도 우리 국어 음운학이라는 것이 새롭게 조화롭게 만들어졌고, 그런 점에서 후민정음이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세계 여러 나라의 문자 중에 가장 과학적이고 그 다음에 창조적인 음운학을 전개한 결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잘 만들어진 후민정음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1443년에 창제하시고 46년에 반포해서 왕이 이렇게 만들었다, 왕이 이렇게 반포한다라고 해서 갑자기 모든 양반들이, 모든 백성들이, 그 다음에 모든 시대, 지금 현재 우리가 거의 500년 가까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모든 사람들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닐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많은 또 반대가 있었고, 또 쉽사리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한자를 버리지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세종 당대에서도, 세종대왕께서도 이 후민정음이 일반 백성들에게 잘 보급이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하셨어요. 뭐 아시는 내용도 있으시겠습니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후민정음 책자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바로 모든 백성들이 그 책자를 구해서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근데 그 당시 얼마나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뭐 용비어창가가 한 550권 정도 만들어졌다라고 하니까 후민정음도 그 정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모든 백성들이 집집마다 그 책을 가지고 있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럼 결국에 누군가가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서리, 좀 약간 이제 낮은 학업 관리인데 서리를 통해서 교육시키고자 직접 이렇게 하셨다거나, 또 아까 보셨듯이 해례본처럼 어떤 전문 학자들에게 후민정음만 내놓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해설해 놓은 해설서를 펴내신다거나, 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46년에는 언문청을 실시해서 여기에서 본격적으로 한글을, 후민정음을 보급하기도 하셨습니다. 특히나 당대에는 우리가 뭐 당연히 지금도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뭐 한문으로 한자로 문서가 쓰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많은 문서들이 한자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겠는데요. 실제 세종대왕께서 본인이 직접 이제 사원부에다가 한글로 후민정음으로 문서를 작성하셔서 내리신 적도 있고, 또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언문청을 설치를 하고 46년, 47년에 거쳐서 과거 시험에 후민정음이 과목으로 들어가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양반들의 반대를 우리가 이제 또 방지하기 위해서, 억제하기 위해서 사설을 번역하거나, 그 다음에 세종께서는 또 불교를 또 숭상을 하셨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불교를 존중하기 위해서 석보성절이나 월인청강제국을 편찬하시는 등 실질적으로 후민정음이 많은 백성들에게 널리 퍼져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셨고, 그러한 결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언문이라 한다거나, 뭐 예를 한문 그 후민정음을 약간 일반 백성들이 쓰는 말 정도로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만, 실제 그러한 것이 아니라 왕들이 또는 뭐 궁궐에서 사대부들이 이렇게 사용을 하면서 실제 백성들과 소통하는 문자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보여드리는 건 선조가 임진왜란 때 백성들에게 내린 한글로 만들어진 한글로 쓰인 교서라거나 정조가 원손 시절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한글로 쓴 편지라거나 또는 아니면 왕실에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문으로 한자로 서로 간의 서간을 주고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한글을 통해서 훈민정음을 통해서 더욱더 정겹게 서로 간에 소통하는 모습이라거나 또는 버선이라거나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그러한 생활 제품들에 한글을 새겨서 훈민정음을 새겨서 여러 가지 서로 행복을 안녕을 기원한다거나 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글이라고 하는 것은 또 본인의 마음을 토로하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런 한글 편지들에서 또는 아니면 이제 상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글이 소통의 문자, 그 다음에 계급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급과 계층을 서로 화합시키는 그런 문자로서 활약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글이 세상과의 통로로서 다양하게 사용이 되었었는데요. 특히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이제 근대 시대에 들어오게 되면서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됩니다. 앞선 세 분의 교수님의 발표에서도 지금 현대에 와서 이런 디지털 시대에 한글이 더 어떻게 빛을 발하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근대 시기에도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우리가 이제 한문학을 학습하고 있긴 했었습니다만 새로운 지식을 수용하는 문자로서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시기에 한민족의 생존 기반으로서 그리고 한글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만든 그러한 언어 민족주의를 통해서 한글이 이제 새로운 가치를 지니게 되었고 특히나 외국어 교육에서도 훈민정음이 창제된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훈민정음 서문에 보더라도 나란말씀이 중국의 다라라고 써지는 게 아니라 띵귀의 다라 이렇게 이제 쓰여 있는데요. 그것도 실제 중국에서 자기들을 중국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띵귀이라고 했기 때문에 훈민정음을 통해 정확하게 그 발음을 이제 표기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똑같이 한글이 가지고 있는 그 당시에는 유성음과 무성음까지 표시를 했었는데 뭐 지금은 우리가 비읍으로 양쪽을 다 표기를 합니다만 보시는 것처럼 한글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가치들을 우리가 이제 발견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유길존과 같은 계약파 지식인들의 어떤 생각에서도 읽을 수가 있는데요. 소위견문과 같이 이런 이제 책들을 펴낸 근대 지식인들이 이야기를 해놓은 것들을 보게 되면 누군가가 이렇게 국한문 혼용, 한문으로 써야지 지식인이라면 어찌 국어를 우리가 이제 언문이라고 칭했던 이런 문자들을 같이 섞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비판적으로 이제 실제 발표문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한글이라 하는 게 그 근대 시기에 근대 문명을 확산하는데 중요한 어떤 요소로서 작용을 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지금 작가분들이 모였는데요. 한글이 또 확산하는데 소설이 또 역시 큰 역할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훈민정음이 창제되면서 한글 소설이 등장하게 되고 또 근대 시기에는 상업출판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한글이 역시 확산이 되고 또한 이제 종교에서도 항상 한글로 이제 종교 교리서를 만드는 등 굉장히 한글이 근대 문화를 확산하는데 많은 역할을 했었으며 또 이러한 모습들을 그 당대에 온 서양인들이 보고 한글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제 평가들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결국 이러한 측면들은 지금 현대에 와서도 세계인들이 한글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이는 데서 우리가 찾을 수도 있고 또한 이 세계 측면에서 한글이 이제 세계의 대표 문자로서 또한 유네스코 세계 기록문화로서 또 앞서서도 찌아찌아 부족 말씀하셨듯이 문자가 없는 언어들이 말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이제 문자 없는 언어들에 새롭게 한글이 문자로서 보급되는 이러한 측면들을 통해 한글이 이제 훈민정음 그 시기를 이제 벗어나서 새로운 상징과 화합의 어떤 모습을 더욱더 밝혀가지 않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경순 전남대학교 교수님께서 한글 화합을 노래하다는 주제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지정 토론 시간입니다.
김자은 시인께서 질문해 주시죠. 제 고향 전라도 인사말은 오메 만나서 겁나게 반갑네요잉입니다. 저는 시를 쓰고 있는 김자은입니다. 조경순 교수님의 귀한 발제 잘 들었습니다.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신 이유 중에서 백성들과 소통하고 싶다는 내용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훈민정음 창제의 배경, 훈민정음의 원리, 훈민정음 창제 후 시행한 일, 훈민정음 보급액 등에 대한 관한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이런 설명들은 결국 세종대왕께서 백성들과 소통하고 싶다는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세종대왕님께서는 훈민정음을 1443년에 완성하셨습니다. 3년 후인 1446년 10월에 반포한 훈민정음은 우리 민족에게 내린 축복입니다. 그러나 훈민정음은 세종대왕님의 당대뿐만 아니라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탄압을 받아왔습니다. 한문을 익힌 자들의 기득권 때문이었습니다. 언문, 언서, 반절, 암클 등으로 불러지며 수모를 견뎌했습니다. 한글은 제대로 교육받으면 30일이면 글자를 모두 해독하고 독서가 가능합니다. 조선시대 지배자들이 이를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한문을 평생 배워 입신 출세를 하려는 자들에게 한글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할 수 있는 무기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평민들 모두가 글자를 깨우치고 지식인이 된다는 것보다 두려운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한글을 박해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역사에 가정은 때로 의미 있는 상상을 동반합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오늘날 한글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문자를 사용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역사에는 만약은 없기는 합니다만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지금 한글을 쓰고 있고 훈민정음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지 못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베트남도 일종의 한자 문화권이었었는데 지금 거기에서도 알파벳을 가져다 쓴다라든지 또는 아니면 일본에서도 한자를 변형해서 히라가나나 가타카나 같은 글자를 만들어 쓰는데 아마 그런 모양이 됐을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당연히 우리에게 세종대왕이 계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렇게 훈민정음이 지금까지 또는 한글이 계속해서 존재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시인님께서 역설적으로 그 말씀을 해주셨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답변이 됐습니까? 네, 두 분 조경순 전남대학교 교수님 그리고 김자은 시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보내주시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알브레이드 푸베 교수님 그리고 존 프랭클 교수님, 박민호 교수님, 조경순 교수님이 발제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지정토론에 나선 문영현 명예교수님, 이정순 시인님, 김자원 수필가님, 김자은 시인님 아주 애쓰셨습니다. 오늘 제가 매우 인색한 사람이 됐고요. 자린고비가 됐습니다. 생긴 건 그렇게 안 생겼는데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한글 문학의 세계적인 확장성을 주제로 두 번째 세미나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